제 생각에는 러시아제 무기가 앞으로 팔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형편없는 퍼포먼스를 러시아제 무기가 이번 전쟁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안을 찾겠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폴란드하고 비슷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꽤 돼요. 체코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나토 동맹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 발트산국 있죠. K방산 무기들이 굉장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목할 만한 무기가 있다면?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대답을 내놓으려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마 다른 데서 물어봤으면 분명히 K2 전차가 어떻고요, K9 자주포가 어떻고요, 천모가 어떻고요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미 증명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더 수출할 가능성이 많은 무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K방산 뭐 자주포 몇백 대 뭐 이렇게 해도 전략 무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핵무기 방어가 되나요? 만약에 우리도 핵무기가 있다면 얘네도 쓰면 우리도 쓰면 이건 공멸이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겠죠. 과연 우리는 핵무기 제조 능력이 있느냐를 봐야 되죠.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단시간 안에. 우리나라 군사력은 어느 정도? 그런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굉장한 웃음거리가 됩니다. 하루의 군사연구소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무인기 도발 올해도 계속 될까요? 북한이? 한번 재미를 봤으니까 또 하겠죠. 격추해야 되나요? 대만 돌을 던졌는. 격추 안 해요? 우리 영공을 침범했는데 이번에도 격추하려고 100발이나 쐈잖아요. 당연히 격추해야죠. 넘어온 쪽이 먼저 잘못한 거예요. 남의 나라를 영공을 왜 넘어가요? 미국의 항공기라도 우리 허락 없이 넘어오면 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떨어뜨려도 할 말이 없다니까. 야 너네 우리 무인기 떨어뜨렸지? 개소리죠.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네. 우리가 핵 우산 속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동맹국으로서 핵심적인 정책인데 약간은 불안한 면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핵을 두드려 맞았어요. 그럼 미국이 보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미국이 핵으로 보복 버튼을 누르면 우리나라한테 핵 공격한 애들도 미국이 버튼 누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미국한테 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야죠. 미국 입장에서 자기 나라로 핵이 날라오는 거는 굉장히 싫은 상황일 거예요. 어떤 총탄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이 있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총을 쏘겠대요, 앞에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쐈으면 하지 않을까요? 야, 내가 방탄복을 입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 안 쐈으면 좋겠는데? 미국으로서는 훨씬 함정인 상태가 뭐냐면 협상이죠. 프랑스가 핵 개발을 했을 때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엄청난 제재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너희한테 핵 우산을 제공하는데 왜 핵을 개발하려고 하느냐. 그때 프랑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드골이 한 말이. 미국은 파리를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냐, 뉴욕을 포기할 수 있냐. 미국이 아무 말 못했다고. 그러면서 프랑스 핵 개발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한테 한미동맹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과연 핵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K방산 뭐 자주포 몇백 대 뭐 이렇게 해도 전략 무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쪽으로 결국엔 나가야 할지도 몰라요. 과연 우리는 핵무기 제조 능력이 있느냐를 봐야 되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단시간 안에. 결심만 하면 바로 돼요. 1년도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 생각엔 최대 봐서 6개월 이내. 빠르면 3개월. 근데 넉넉 잡고 6개월 이내. 근데 이게 뭐냐.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합하려고 하면 알아요. IAEA에서 우리나라 사찰 엄청 해요. 조금이라도 플루토늄에 손대서 재처리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조금만 이상하면 이게 왜? 이래요. 옴짝달싹 못해요 사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할 거 아니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건 미국이 경제 제재를 막 해서 우리가 이제 굶어 죽는다. 생각보다 미국의 제재가 심하지 않은 거. 견딜 수 있을 만큼 요식행위로 제재를 하다가 적당한 순간에 그냥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 내에서도 분명히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지면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공통의 그러니까 군사적 대치하는. 근데 이제 미국이 싫은 게 그거죠. 이제 계속해서 동맹국들이 핵을 만들면 이제 통제에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건데 어쨌든 이걸 좀 설득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도발은 끊임이 없을 거예요. 미사일 도발이건 드론 도발이건 끊임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핵무기 방어 능력은 좀 어느 정도? 핵무기 방어가 되나요? 북한이 미사일 쏘잖아요. 핵무기 쐈단 말이죠. 적어도 상공 50km 이상에서 맞춰야 돼. 그것도 마하 막 10 이상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위에서. 이거를 고도 50km 이상에서 우리가 요격체를 발사해서 맞춘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마치죠. 미국도 무슨 실험하는 거 보면 마치죠.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게 무서워서 SM-3라고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고도 이제 뭐 900km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것도 실패 확률이 높아요. 얘도 확실하게 맞추려면은 여러 발 쏴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 SM-3 미사일 한 발이 250억 원이에요. 몇 개를 쏴야 된다. 방어용 무기는요, 공격형 무기에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돈이 들어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써야 된다. 만약에 우리도 핵 무기가 있다면 얘네도 쏘면 우리도 쏘면 이건 공멸이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력은 어느 정도? 그런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전 환장하겠는 게 우리나라 공중파, 3사 공중파 뉴스에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죽어버리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세계 군사력 6위다. 근데 거기 보면요, 우리 밑에 순위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어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략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왜 걔네보다 순위가 높아? 그 나라의 군대 규모, 전차 몇 대 가지고 있고 항공기 몇 대 가지고 이런 정량적 수치를 가지고 낸 그 순위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략적 어떤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안 뒀어요. 이 순위를 학술 발표회에 썼다. 굉장한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순위가 네. 중요하면 러시아밖에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능성? 전쟁이 나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중국은 좀 망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 직접 싸워야 되거든요.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 90년대 중반이었나. 그때 또 이제 대만 문제가 한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함대가 왔다고. 그때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중국 해군한테 야! 나가! 중국 해군이 못 나가겠다고 했어요. 이 당의 명령인데 왜? 물어봤다. 그때 중국 해군 고위 관계자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7살짜리한테 나가서 마이크 타이슨을 때리라는 얘기야. 그때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충격을 받죠. 그때부터 중국이 엄청난 군사력 투자를 하게 됩니다. 워혼더락스에서 한국을 두고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의 방사는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어요. 네. 좀 강대국들과 비교해서 우리 K방산 위상은 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 그런 쪽에서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어느 정도 립서비스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2년에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전형적인 냉전형 구조였거든요. 전차와 화력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그게 지금 빛을 발한다. 특히 전차나 자주포, 방사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장비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생산 능력이에요. 유럽 국가들은 예전엔 제조업 강국이었으나 지금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냉전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여타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큰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산 시스템 자체가 대량 생산 규모에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육상 장비에 관한 전 세계 선진국과 견주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방산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다만 전투기는 우리가 이번에 팔았어요. 이전에도 이제 경공격기를 많이 팔았죠. 경공격기를 완전히 전투기화해서 판매에 성공한 게 이제 폴란드에 판매했던 FA-50 블록 20인데 사실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지 본격적인 우리가 메이저 항공기 오션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아직은 이릅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전투기 시장은 영원한 레드 오션이라고 그동안 판단을 해왔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요 세 나라가 기득권 꽉 잡고 있는데 그 틈새 시장을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제 4.5세대 전투기 앞으로 5세대 전투기들 KF-21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죠. KF-21 2021년에 런칭이 됐잖아요. 수많은 테스트가 남아있어요. 테스트에 통과해야지 2026년에 이제 양산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양산 배치된 다음에 그 운용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또 없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수출을 논할 단계는 아니에요. 우리 공군에 본격적으로 배치가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점 수출에 대한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서 네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국들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전제가 하나 돼야 돼요. 가장 먼저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대는 북한이에요. 우리 주적이 바로 앞에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군사적인 대결 상대를 우리 주변에 만든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목을 맨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연대가 사실 굉장히 잘 맞았어요. 폴란드는 예전에 바르샤바 조약국이었죠. 냉전 이후에 폴란드는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악연이 많은 것만큼 폴란드도 러시아하고 악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폴란드와 발트 3국 중간에 러시아 영토가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폴란드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러시아하고 군사동맹국이고 쉽게 말해서 러시아의 사실 꼬붕이라는 말 쓰면 안 되죠. 군사적으로 한 몸이라고 보면 될 정도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럼 다음 타겟은 누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폴란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폴란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를 해야 되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완전 점령당한다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 방면에서 러시아한테 포위되는 상황이 돼요. 완전히 안보 불안이 없을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나토 국가라고 해도 폴란드가 무기 체계가 옛날에 러시아제 무기 체계란 말이에요. 미그 29, 뭐 T-72 이런 이게 싫어요. 더 이상 말이 안 되죠. 안보 불안을 느끼는 상대하고 계속 그쪽 무기를 쓴다는 게. 폴란드는 예전부터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서방제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제 F-16 전투기도 들여오고 했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큰 이제 전환점이 됐죠. 이럴 바엔 빨리 바꾸자. 폴란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차와 전투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고 그 공백을 서방제 무기로 채우려고 하는데 전차 같은 경우 이제 독일제가 제일 먹어주는데 가격이 2배가 넘어요. 우리나라 전차.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2배가 넘는다. 그래서 뭘 선택해야겠어요? 그럼 우리 걸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F-16을 더 들여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더 이상 F-16의 신규 생산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FA-50은 로키드 마틴하고 합작으로 우리가 생산한 전투기였고 몇몇 레이더나 등등등을 손보면 F-16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에 준하는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FA-50을 폴란드가 또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닌데 그 많은 뭐 8조가 넘는 걸 어떻게 지불할 거냐. 일단 미국으로부터 많은 서방 국가가 폴란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 방산 시장에서 무기를 산다는 건 우리가 마트에 가서 그냥 신용카드 쭉 긁고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차관 프로그램, 순차적으로 갚는 형식으로 무기를 들여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집트에 자주 팔았을 때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해서 걔네 샀다. 이게 뭐냐 도대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건 대부분 그렇게 해요. 선진국의 무기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생산 능력이 없고 설계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살 거 아닙니까? 파는 나라보다 넉넉하지 못하는 나라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뭐 일시불 내고 살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차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걸 파는 거예요. 이건 국제 상식이거든요. 폴란드하고 비슷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꽤 돼요. 체코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나토 동맹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 발트 3국 있죠. K방산 무기들이 굉장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굉장히 불행한 말인데 무기는 실전을 한번 치르잖아요.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가격이 2배로 뛰어요.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이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돼서 K방산을 좀 선택하게 된다면 사우디는 좀 복잡해요, 사정이. 왜냐하면 사우디는 친미 국가였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사우디 무기 체계 보면 서방 일색이에요. 미제 전차에다가 미제 전투기, 유럽제 전투기 막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사우디와 서방의 관계가 조금 묘해졌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사우디가 좀 친해지고 있어요. 중국은 수출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해 줄 수 있게 사우디에 부탁했는데 사우디가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고. 그다음에 사우디는 또 뭐라고 했었냐면은 러시아를 제외하는 오페크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반대편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있어요. 사우디는 걸프전 때 미군하고 같이 싸웠거든요. 그러면서 미군 무기, 특히 서방제 무기의 위력을 봤어요. 이라크군의 무기 체계가 러시아제였는데 미군 무기 체계한테 완전히 박살이 났었거든요. 또 하나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제 장비들의 형편없음에도 생각을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러시아제 무기가 앞으로 팔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형편없는 퍼포먼스를 러시아제 무기가 이번 전쟁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안을 찾겠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업체 관계자한테 조금 들었었거든요. 중동 국가들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심이 보이는 것과 이것을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얘기인데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에서 만약에 우리 K방산이 잘 팔려서
해서 전력 구축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다면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출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좀 봅니다. 주목할 만한 무기가 있다면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대답을 내놓으려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마 다른 데서 물어봤으면 분명히 K2 전차가 어떻고요, K9 자주포가 어떻고요, 천모가 어떻고요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미 증명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더 수출할 가능성이 많은 무기가 전함이라고 생각해요. 구축함이요. 얼마 전에 한화가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했잖아요. 하나는 목표가 뚜렷해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지스 레이더 체계 같은 것도 또 하나가 만들어요. 사실 서방제 이지스 구축함 체계가 굉장히 비싸요. 우리는 비교적 굉장히 함정 가격에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탑재되는 미사일 같은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그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연구 개발도 잘 되고 있거든요. 서방제 비싼 이지스 시스템을 구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나라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어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우리가 아직 서방 선진국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조금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반도체에 대한 신규 인력이 1년에 나오는 게 중국이 15,000명이거든요. 우리나라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년에 나오는 신규 반도체 인력이 700명. 공대 나오면 돈 잘 번다, 뭐 공대 나오면 취업 걱정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고급 인력에 대한 처우는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편이에요. 대우 잘해줘야지 똑똑한 인력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과에서 고득점 맞은 애들이 다 의대 가려고 이런 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